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운동생리학, 그 OT 강의다라고 생각하시고 편안하게 받아들이셨으면 좋겠어요. 어느 정도 선까지 어떻게 해야 되냐, 지금 어저께 새벽 1시 반까지 막 고민하다가, 아, 이 이후에 나오는 내용들까지 다 언급을 할까? 에너지 대사를 다 갈까? 아니면 전체적인 레이아웃을 그리고 다음에 시작하는 게 나을까? 그러다가 그럼 레이아웃을 먼저 그려놓고 그 다음에 시작하는 게 낫겠다 라는 생각을 했어요. 생략도 역시 역학과 똑같이요. 첫 번째 시간은 노란색 위주로 할 거고요.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시간은 파란색 심화 내용 위주로 할 거고, 나머지 기출문제는 초록색으로 진행이 될 거예요. 자, 먼저 우리 신체 이해를 보면 여기 타이틀 화면에 여기 굉장히 좀 다양한 모습으로 나와 있죠. 그 우리 몸에 이건 왼쪽은 뭘까요? 뭐가 보여요? 심장이 보여요. 어, 심장이 보여요. 그렇죠? 파란색은 아마 정맥일 거고, 빨간색은 동맥일 거예요. 그래서 정맥은 우리 피부에 이렇게 보여요. 바깥쪽에. 근데 동맥은 안쪽에 있어서 잘 안 보여요. 동맥은 심장에서 나가는 혈관이에요. 정맥은 심장으로 들어가는 혈관이에요. 그럼 누가 더 끊어졌을 때 위험할까요? 동맥이 끊어져서 위험하죠. 왜냐면 심장이 펌핑을 해야 되니까. 심장에 한번 뛰어서 요 말초까지 다 혈액을 보내야 되거든요. 그럼 막 큰 압력을 만들어내는데 동맥이 탁 끊어져 봐요. 그럼 심장에 압력을 받으니까 피가 촥촥 솟구치죠. 반면에 정맥은 말초에 갔다가 다시 심장으로 되돌아가는 혈관이에요. 그러니까 동맥은 두꺼웠다가 점점 얇아져서 모세혈관으로 가지만, 정맥은 모세혈관으로부터 시작해서 다시 큰 대정맥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작은 곳에서 큰 쪽으로 압력을 높게 만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정맥이 끊어지면 피가 그냥 추추추추 이렇게 흘러내려요. 그래서 위험한 건 동맥이죠. 그래서 중요한 건 안쪽에 있고 덜 중요한 건 바깥쪽에 있는 거예요. 이번에 그 모 당의 대표님께서 습격을 당했잖아요. 그때 여기죠. 왼쪽에 칼이 정맥을 찔러서 그나마 다행이죠. 경동맥을 찔렀으면 아마 큰일 났을 거예요. 이렇게 혈액의 순환을 하는 순환계에 대한 얘기. 여기는 뭘까요?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거. 맞아요. 신경이에요. 여기 뇌가 있고 뇌, 척수, 중추신경계죠. 그리고 말초 끝으로 연결되어 있는 게 바로 말초신경계예요. 가운데 있으니까 중추신경계고요. 끝으로 연결되니까 말초신경계예요. 가운데 있으니까 굉장히 중요한 거 결정하겠죠. 말초에 있으니까 많은 감각 같은 거 전달받겠죠. 그래서 굉장히 복잡하고 다양하게 연결되어져 있어요. 구석까지 굉장히 빠르게. 그렇죠? 여기는 뭘까요? 뭐가 보여요? 이거 뭘까요? 폐예요. 맞아요. 폐예요. 폐예요. 폐는 펌프 같은 거죠. 풍선 같은 거예요. 그래서 밑에 여기 횡격막이라는 게 있고 여기 외늑간근 같은 게 있어서 폐를 팽창시켰다가 압축시켰다가 해요. 폐를 팽창시키면 폐 용적이 커지죠. 그러니까 폐 내 압은 낮아져요. 그래서 외부의 공기가 몸속으로 이렇게 쏙 들어오게 되죠. 그리고 다시 원래대로 놔두면 근육이 탄성 조직이잖아요. 원래대로 폐를 누르면서 압력을 높이고 그러면 숨이 내쉬어지면서 바깥으로 나가게 되죠. 이때 들어올 때는 산소라는 걸 들이마시게 되고요. 내뱉을 때는 이산화탄소를 내뱉게 되는 거예요. 그런 과정에서 산소와 이산화탄소를 온몸으로 이동시켜 주는 게 바로 순환, 심장이죠. 그래서 호흡기하고 순환계는 항상 연결해서 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는 소화기계인데 여기는 굳이 필요가 없고요. 여기는 골격계인데 솔직히 우리는 골격계는 잘 안 다뤄요. 그래서 여기는 대표적인 타이틀 그림으로 놓은 거고 이따 자세히 또 볼 거고요. 여기 보면 꼭 천지창조에 나오는 것처럼 꼭 끝에서 레이저가 나가는 것처럼 보여지잖아요. 여기서 뭘 얘기하는 거냐면 우리는 어떤 의도하는 목적대로 어떤 움직임을 수행할 수 있다. 즉 나중에 운동 제어를 공부할 때에도 이런 것처럼 우리의 어떤 중추 신경계의 어떤
결정과 명령에 따라서 인간의 움직임이 생성될 수 있을 텐데, 인체에 대한 어떤 생리학적 부분은 인간이 어떤 의도하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움직임을 어떻게 하면 가장 효율적으로 만들어낼 것이냐, 아니면 어떻게 하면 극대화시킬 것이냐, 이걸 다루는 게 바로 운동 생리학이에요. 그래서 오늘 다루는 얘기들은 우리 몸의 구조가 어떻게 생겼는지, 그 다음에 우리 몸에 비어있는 공간은 어디가 있는지, 인체 기계는 어떤 것이 있는지, 인체는 어떻게 조직화되어 있는지, 또 환경과 인체 기능은 어떤지, 세포의 기능은 어떤지, 또 세포 생리는 어떤지, 영양소는 어떤지, 이런 걸 살펴볼 건데요. 이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건 우리 몸이 조직화되어 있다는 거, 요게 되게 중요할 거예요. 그렇죠? 근데 우리 몸의 구조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세포 중요할 거고, 그 다음에 시스템화되어 있다는 요게 되게 중요할 거고요. 그 다음에 세포 생리 쪽 얘기하면 물질 운반, 요런 내용들이 좀 중요할 거고요. 영양소 얘기하면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뭐 요거 중요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얘기하는 내용들이 다 여러분 다 익숙한 내용들이죠. 어려운 내용들 별로 없죠. 자, 우리 몸의 구조를 볼게요. 자, 물질의 가장 작은 단위, 물론 뭐 원자보다도 더 작은 단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원자에서부터 시작해서 원자와 원자가 만나서 하나의 분자가 되죠. 만약에 여기 지금 파란색, 여기 하얀색이 수소다라고 생각하면, 하얀색이 수소다라고 얘기하는 수소 두 개에 빨간색 하나, 이렇게 수소 두 개의 산소 원자 하나가 결합되면 우린 이걸로 뭐라 그래요? 물이라 그런단 말이에요. 아, 수소라는 원자와 산소라는 원자가 결합해서 수소 두 개에 산소 하나가 결합하니 그것이 물이라는 어떤 물질이 만들어지는구나 라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원자들이 모여서 분자를 이루고 분자들이 모여서 거대한 분자를 만들어낼 거예요. 이 거대한 분자들이 우리는 몸속에서 에너지원으로 사용되는 글리코겐이나 글루코스나 유리지방산이나 뭐 이런 인원질이나 이런 것들이에요. 그럼 이런 것들이 또 모이고 모여서 뭐 인지질 또는 뭐 이중막 인지질 구조를 만들면서 막을 형성한단 말이에요. 그럼 막을 형성하면 그 안에 뭔가 에너지에 대한 유전적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무엇이 만들어져요. 태초에 지구가 만들어지고 지구에 45억 년 전, 50억 년 전에 지구가 만들어졌을 당시에 뭐가 있었겠어요? 우주의 먼지들이 어떤 중력에 의해서 모여져 가지고 또 거기에 수많은 유성들이 충돌하고 뭐 수백도 수천도의 온도가 올라간 곳, 거기에 또 바다의 온도도 수백 도에 올라가는 그 온도 속에서 어떤 생물이 살 수 있었겠어요? 아무도 안 살았을 거예요. 그러면서 차츰차츰 식어가면서 물이 증발하고 증발된 그 기체가 구름이 되고 구름이 이제 부딪히면서 전기를 만들고 전기의 천둥 번개가 때마침 물의 거품인 곳에 천둥이 치면서 우리 자기조직의 원리처럼 갑자기 어느 순간인가 하나의 생명을 가진 단세포가 만들어진 거예요.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많은 세포를 가진 인간이라는 존재까지 만들어지게 된 거죠. 이거는 뭐 신이 얘기하는 뭐 그거는 좀 다르게 인간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생명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그 기원은 명확하게 밝혀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아직 몰라요. 하지만 그렇게 생겼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죠. 그렇게 해서 세포가 만들어져요. 단세포 생물이 만들어졌었고 다세포 생물들이 만들어지고, 다세포 생물들이 만들어지다 보면 뭐가 만들어져요? 세포와 세포들이 모여서 하나의 조직을 이루고요. 조직을 이루면 조직들이 모여서 하나의 기관을 이뤄요. 어떤 무엇을 할 수 있는, 단세포 생물은 뭐 하겠어요? 그냥 꿈틀꿈틀 살아 있는 거죠. 그냥 꿈틀꿈틀 하다가 어떻게 해요? 슉 잘라지면 두 개가 되고, 슉 잘라지면 두 개가 되고. 여러분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플라나리아 같은 거 해봤어요? 플라나리아 실험? 플라나리아 실험 할 수 없으면 저기를 하세요. 해삼을 하세요. 해삼은요, 오늘 집에 가서 해삼 사가지고 반을 뚝 잘라서 이렇게 놔보세요. 그러면요, 그 반쪽짜리가 나중에 두 마리의 해삼이 돼요. 또 자르면 또 세 마리가 되고. 예, 불가사리 같은 경우 바닷가에 가면 불가사리 딱 잘라보세요. 그리고 다음에 가보세요. 그럼 그 한쪽에 또 다시 나요. 재생을 해요. 사람도 그랬으면 좋겠어. 탁 잘라주면 탁
나오고 있으면 좋겠는데 사람은 그러지를 못해요. 어쨌든 이렇게 이런 기관들이 모이고 모여서 먹는 기관도 생기고 먹지 않니 소화하는 기관도 생겨야 될 거고 소화하는 기관이 생겨야지 영양분을 흡수하는 기관도 생겨야 될 거고 영양분 흡수하려면 에너지도 있어야 되니까 에너지를 보내는 기관도 생겨야 될 거고 막 에너지를 모으고 노폐물이 생겨서 노폐물 배출하는 기관도 생겨야 될 거고 이렇게 다 만들어진 거죠. 자동차를 운전할 때 자동차에 기름을 넣잖아요. 기름을 넣으면 어디로 가요? 기름통이 사이겠죠. 기름통에서 빨대를 꽂아가지고 어디로 보내요? 엔진으로 보내겠죠. 엔진 막 태워요. 그럼 누가 우리가 꽉 하고 이제 막 태울 거 아니에요. 태우면 어때요? 동력이 생기죠. 동력을 어디다 전달해요? 바퀴에 전달할 거예요. 그래서 가죠. 근데 태우고 난 그건 어떻게 해요? 내연은 쌓아두면 안 되죠. 그래서 어디로 보내요? 뒤에 이제 머플러로 해서 보내죠. 이렇게 다 연결되어 있는 시스템화되어 있는 것처럼 인간의 몸도 그렇게 되어져 있어요. 더 정교하고 더 복잡하죠. 그래서 이런 기관들이 모여서 하나의 기관계를 이뤄요. 여기는 이제 소화기계가 되겠죠. 소화기계. 그런 기관들이 다 모이고 모여서 하나의 생명체인 유기체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인간이 그렇게 만들어진 걸 보면 여기 세포들을 보면 세포는 뭐 우리가 이것까지 알 필요는 없습니다만 뭐 상피세포, 그러니까 피부 같은 거죠. 예. 그 다음에 근육세포, 우리 액틴과 마이오신 잘 아시는 것처럼 그 다음에 신경세포, 우리 여기에 수상돌기가 있고 이 가지돌기가 이렇게 있거든요. 그래서 신경 자극을 전달받아서 다른 신경을 전달하는, 그래서 우리 대부분 신경계에서 많이 얘기하는 게 뭐야, 구심성 신경 또는 원심성 신경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원심성 신경 얘기하면 뭐 있어요? 체성 운동신경과 자율신경이 있어요. 그래서 자율신경은 내가 의식적으로 통제하지 못하는 것들을 자율적으로 통제해주고, 체성 운동신경은 우리 몸을 의식적으로 움직일 수 있게끔 해주죠. 그런 연결고리, 적혈구예요. 원반처럼 생겼죠. 우리는 피를 보면 그냥 액체처럼 보이지만 그 속에는 이런 적혈구들이 엄청나게 많이 녹아져 있는 거예요. 녹아 있다기보단 존재하고 있는 거죠. 이 적혈구 안에 헤모글로빈이 있는 겁니다. 그 헤모글로빈이 산소를 운반하는 운반체 역할을 하죠. 자, 이런 세포들이 모여서 조직을 만들어요. 상피세포니까 피부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 피부를 확대를 해보면 아주 이렇게 보일 거예요. 그쵸?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근육 조직도 좀 더 크게 만들었고 신경 조직들도 신경들이 다 연결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상피 조직과 근육 조직과 결합 조직과 신경 조직들이 함께 어우러져서 심장이라는 하나의 기관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 심장이 주된 역할은 뭘까요? 심장이 주된 역할. 박출하는 거예요. 뭘 박출해요? 피를 박출해요. 그렇죠? 박출한다는 건 박동, 뛰어서 피를 밖으로 내보낸다는 소리거든요. 어디로 내보내겠어요? 각 기관, 온몸으로. 자, 여기서 기관에 만들었으니까 이 기관이 얘 혼자만 있는 건 아닐 거잖아요. 여기 있는 상피 조직, 근육 조직, 신경 조직 전부 다 필요해요. 여기로 다 보내줘야 되는 거죠. 근데 이렇게 크기로 보면은 이렇게 우리가 막 원자 단위까지 이루어져 있는 곳으로 갈 텐데, 그러면 이쪽으로 피를 보내려면 그 가는 경로도 굉장히 얇아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큰 혈관에서부터 아주 작은 혈관, 아주 작은 모세혈관까지 쭉 이어지게 돼요. 그래서 우리 몸이 이렇게 쭉 굉장히 많은 구조로 모세혈관들이 이어져 있죠. 그래서 사람이라는 게 만들어진 거예요. 자,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는 가장 작은 것들은 뭘 당연히 원자겠지만 우리 생명체를 구성하는 가장 기본적인 단위는 세포예요. 그래서 세포는 동물세포하고 식물세포가 좀 차이는 있어요. 식물세포는 요 바깥에 조금 더 두꺼운 막이 있어요. 세포벽이라는 게 있거든요. 근데 우리 동물들은 세포벽은 없어요. 그 세포막이라는 게 있죠. 그래서 세포막이 꼭 식물의 세포벽 같은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식물 보면 만져보면 굉장히 딱딱하고 막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게 세포벽이고요. 우리는 세포막, 이중 지질막 구조로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어요. 이런 그림 여러분 보셨을 거예요. 이렇게 이런 구조로 쭉 돼 있고 요게 이제 뭐 이런 통로들이 있어요. 이중 지질이니까 요게 이제 하나의 이제 지방질 같은 거예요. 거기에 이제 요게
이렇게 통로들이 있어서 물질들이 바깥에 있는 게 안으로 들어오기도 하고 안쪽에 있는 물질들이 바깥으로 나가기도 해요. 그런 어떤 물질의 이동이 나타나는 것이 바로 세포막이에요. 여기 세포막 어디 표시되어 있을까요? 여기 표시되어 있네요. 그죠? 세포막. 이렇게 요게 바로 세포막이에요. 이중치실막구죠. 지금 보면 여기에 그림 보이죠? 여기에 파란색 동그라미에 콩나물처럼 생긴 게 콩나물 대가리가 양쪽 위에 있고 콩나물 뿌리가 이렇게 연결되어져 있는 이런 구조예요. 그 안에 이렇게 통로들이 있어요. 근데 통로도 그냥 압력에 따라 물질을 운반하는 통로도 있고 압력에 역행하는 통로도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물이 있어요. 근데 좀 보세요. 조금 쏟을게요. 물이 떨어지죠. 왜 떨어졌죠? 네? 뭐라고요? 중력 때문에. 맞아요. 중력 때문에 떨어졌어요. 어쨌든 높은 곳에 있으니까 아래로 떨어진 거예요. 그럼 물질 이동도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가게 돼 있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압력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가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근데 반대로 선생님 물을 쏟는 바람에 물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물을 퍼올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낮은 곳에서 위쪽으로 퍼올릴 수도 있어요. 그때는 뭘 작용하냐면 펌프라는 게 작용해야 돼요. 펌프, 우리 그 가뭄이 났을 때 그 물을 이렇게 강에서 이렇게 끌어하다가 논밭에다 이렇게 다시 갖다 주잖아요. 그때 뭐 써요? 기름을 쓴단 말이에요. 기름이나 전기를 쓴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런 기름이나 전기 같은 게 없어요. ATP를 써요. 에너지를 쓰죠. 이 에너지를 이용해서 경사에 역행하는 움직임을 만들어낼 수도 있어요. 이런 게 이제 세포 생리에서 다루는 내용들이에요. 이런 것들도 있고, 세포막이 있으면 이제 세포 안으로 들어가야 되겠죠. 뭐 여기 보면 뭐 리보솜도 있고 골지체도 있고, 그런데 리보솜의 주 역할은 단백질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여러분들 이제 우리가 뭐 먹어요? 성장 호르몬 같은 게 분비가 되거나, 또는 뭘 먹어요? 닭가슴살. 이 닭가슴살이 단백질이 가장 많은 음식이거든요. 그런 거 먹으면 막 뭘 만들어내요? 몸에 근육들을 만들어내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리보솜이 하는 역할이 단백질을 생산하는 역할이에요. 반면 여기 골지체 같은 경우는 뭐냐면, 이렇게 볼록볼록 튀어나오고, 여기 볼록볼록 튀어나오고 있잖아요. 이런 거. 이런 게 이제 그 토세포 작용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단백질을 운반 분비해주는 역할인데, 아이가 태어나면 단백질을 누구로부터 섭취해요? 엄마로부터 섭취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엄마의 유즙, 그러니까 엄마의, 이게 표현해도 되나? 엄마의 우유, 요게 이제 이렇게 토세포 작용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이들 둘을 낳았으니까, 저는 아내가 이제 유즙이 잘 안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한 보름, 한 달 정도 먹이다가 모유를 못 먹였거든요. 그러니까 제 아내는 그게 약간 아이들한테 되게 미안한가 봐요. 그러니까 엄마로서 충분한 영양을 엄마가 아이들에게 공급해야 되는데 그걸 공급하지 못했다고 되게 미안해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모유 수유 끝났다고 맥주를 먹고 너무 좋아하는 모습을 보고, 다 거짓말이다 이 생각을 했어요. 근데 뭐 이거는 중요한 건 아니고, 어쨌든 이런 게 이제 궁금하긴 하잖아요. 또 얘네가 단백질을 만들어내고 이렇게 유즙을 만들어내고 하는데 이거 어떻게 만들어내냐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결국에는 엄마가 만들어낸 게 자식이 만들어낸 거에 거의 유전적 성질이 똑같기 때문에 받아 먹어도 괜찮잖아요. 그거를 얘네들도 통제하는 데가 있어요. 어디냐면 바로 핵이에요. 유전적 정보를 여기에 다 담고 있어요. 유전자를. 우리는 거기에 이제 23쌍의 염색체를 갖고 있는 거죠. 예. 그 염색체를 통해서 유전적 정보를 담고 유전적 정보가 맞는 똑같은 걸 만들어내요. 여러분들 혹시 누구 닮으셨나요? 아버님 닮으셨나요? 어머님 닮으셨나요? 아빠 닮으셨나요? 저도 아빠 닮았거든요. 저희 아들도 저랑 똑같이 닮았어요. 저희 형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갑자기 요즘에는 거울 속에 형이 있는 거예요. 형 거기 왜 있어? 똑같은 거예요. 왜냐면 이 단백질과 같은 유전적 정보대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거의 똑같죠. 근데 제일 중요한 건 요 안으로 이제 세포막을 들어가면 세포질이에요. 여기 요 세포질에 빈 공간들 많잖아요. 여기 뭐가 있겠어요? 비어 있으면 너무 아까운 공간 아니겠습니까? 여기 막 여러 가지 물질들이 있는 거예요.
뭐가 있겠냐면 ATP도 있고 PCR도 크레아티닌산도 있고 뭐 글리코겐도 있고 또 유리지방산도 있고 또 각종 효소들도 여기 다 들어있는 거예요. 이 세포질 안에. 예, 또 뭐도 있겠어요? 산소도 있고 뭐 수소도 있고 뭐 다 있겠죠. 그죠? 그러면 세포질 안에 만약에 운동을 한다 그러면 아까 에너지라는 게 필요하다라고 했는데 ATP 에너지라는 게 필요하니까 얘가 빨리 분해해서 얘가 분해되면서 ADP라는 걸로 분해되면서 약 7에서 12kcal의 에너지를 만들어내면 그 에너지로 얘가 작동을 하겠구나 그런 거예요. 그래서 급하면 내 거 써 이런 거죠. 그래서 ATP 바로 있어요. 야 ATP 없어지면 어떡해? 괜찮아. 연료 있어. 크레아틴인산 있어. 요게 분해되면 또 재보충할 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 이렇게 해요. 근데 많지 않겠죠? 이 좁은 공간에 급하게 쓰는 건. 그래서 여러분들 돈 같은 거 급하게 쓸 때 어디 갖고 다녀요? 돈을 안 갖고 다니시는군요. 사실 저도 삼성페이를 쓰다 보니까 카드를 쓰다 보니까 현금이 하나도 없어요. 오늘 오다 보니까 주머니 500원 있더라고요. 예, 근데 예전에는 아내가 꼭 용돈을 줘서 한 달에 30만 원씩 용돈을 줬거든요. 그럼 딱 용돈 받는 날 지갑에 30만 원 딱 넣고 가는 거예요. 되게 두툼할 거 아니에요. 더 두툼하라고 만 원짜리를 줘요. 그거를 딱 두툼하면 기분이 되게 좋아요. 어때요? 뭐 할 때마다 급하게 야 오늘 수소연장 가자. 좋은 거 먹으러 가자. 이 되죠. 이게 바로 인원질인 거예요. 바로바로 쓸 수 있어요. 근데 먹다 보니 너무 많이 먹었어요. 어디 가야 돼요? 제가 아내를 처음 만났을 때 아내랑 첫 만남이에요. 첫 만남에 술을 먹고 이제 딱 계산해야 되는데 내가 멋있게 계산해야 되잖아요. 근데 현금이 없는 거예요. 다 써가지고. 그래서 카드를 봤는데 카드도 없어. 통장이 있는 거예요. 그럼 통장으로 돈을 인출하려고 이 은행 저 은행 다 찾아다녔어요. 1시간을 돌아다녔어요. 혼자 남겨놓고서. 그러니까 저를 찾으러 돌아다닌 거예요. 계산하고 나와서. 뭐가 안 된 거예요? 저장된 에너지를 쓰지 못한 거예요. 이게 바로 글리코겐 같은 거예요. 많이 저장해 놓으면 바로바로 뺐을 수 있는데 잘 못 뺐으면 못하죠. 그리고 우리 집에는 금송아지 있거든요. 무한정의 돈이 있어요. 그게 바로 지방 같은 거예요. 근데 이 지방 같은 건 여기도 있겠지만 이 밖에 다른 세포들도 있겠죠. 그러니까 여기에다 무한정 쓸 수 있는 에너지원을 다 저장하지 못할 거예요. 글리코겐 같은 경우도 여기다 다 저장 못할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다 저장해놔요? 간에다가도 저장해 놓고 급할 때 써야 되니까 혈액에다 흘러가게 만들어 놓고 아니면 지방으로 바꿔서 저장해 놓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나중에 끌어다 쓰는 거죠. 그리고 뭐도 있어요. 뭐 유리지방산 이런 것도 있겠고요. 그러면 인원질이나 이런 것들은 금방금방 쓸 수 있어서 좋겠다. 근데 지방은 잘 분해하기 어려울걸? 그러면 걱정하지 마. 글리코겐이나 지방 같은 거 분해하는 내가 할게. 바로 미토콘드리아가 있어요. 세포 내 에너지 공장이라고 하는 거죠. 또는 뭐 우리나라 말로는 사립체라고 합니다. 한자로. 그래서 미토콘드리아에서 우리가 산화적 인산화 과정이라는 것을 통해서 ATP를 만들어내죠. 그렇죠? 그래서 이 세포 안에 있는 세포의 대사적인 작용 그리고 여기서 만들어지는 이 안에서 이루어지는 과정들이 여러분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영역 중에 하나예요. 에너지계가. 최대한 그거를 여러분들에게 쉽게 설명해 주도록 할게요. 그래서 에너지를 만들어낼 때 우리 몸속에 아까 세포막 같은 경우는 물질이 이동하는 통로였잖아요. 세포질은 물질을 저장하기도 하고 에너지가 만들어지는 곳이기도 해요. 그죠?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물질들을 저장하고 여기 보면 언에어로빅 무산소성 산소가 없는 환경에서도 에너지를 만들 수 있어요 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산소가 없이도 ATP를 생산할 수 있습니다. 이게 무산소성 대사예요. 그 대표적인 게 바로 인원질 ATP라고 하는 것과 PCR이라고 하는 또 PCR이라고도 하고요. CP라고 하기도 해요. 그건 순서만 바꿔 쓴 거니까. 그래서 인원질 시스템이라는 게 있고 락테이트 즉 젖산을 만드는 시스템이다. 이게 뭐냐면 ATP를 만드는데 부산물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젖산. 이게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젖산 시스템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빨리 쓸 수 있지만 부작용이 있어요.
반면에 숨을 들이마셔서 유산소, 에어로빅이죠. 산소가 충분하다면 우리 산화시키자. 어떠한 물질에 산소가 결합하는 것을 산화라고 해요. 또는 수소이온과 전자를 내뱉는 것을 산화라고 하거든요. 근데 철이 녹쓰는 게 바로 산화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소고기 먹을 때 소고기가 빨갛게 보이죠? 그게 다 철 분자를 갖고 있기 때문에 피가 다 산화돼서 선홍색 빛깔을 띠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산화적 인산화 과정을 하면 많은 양의 ATP를 만들 수 있어요. 이땐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모두가 산화적 인산화 과정을 통해서 에너지를 공급해요. 이거는 좀 이따 또 자세하게 설명을 할게요. 그 다음에 우리 몸의 조직이에요. 아까 세포 다음에 조직이라 그랬죠. 아까 상피 조직, 근육 조직, 신경 조직, 결합 조직 이런 거 봤었고, 대표적으로 피부 조직 이렇게 좀 보여드리고 있어요. 그쵸? 뭐 이 정도는 넘어가도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기관이에요. 우리 이제 시험에서 이제 많이 나오는, 또 생리학을 공부하면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기관에 대한 기능을 아는 게 중요해요. 각 기관의 기능. 자, 뇌예요. 뭐 할까요? 뇌. 뇌는 뭘까요? 그렇죠. 생각하는 거죠. 너무 어렵게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생각하는 곳이에요. 우리 좀 다시 사고하는 거고요. 그러면 생각과 사고를 하는데 그냥 막 생각하고 막 사고하는 거 아니잖아요. 환경으로부터 들어온 정보들을 지각, 인지하여 가장 적절한 생각을 하고 결론을 내려서 무엇을 명령을 하다라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뇌가 하는 역할이에요. 그러면 어떤 이런 생각하고 의식적인 것도 있지만 어떤 것도 있어요. 무의식적인 것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생각, 의식적인 컨트롤을 하는 것은 대뇌가 주로 할 거예요. 그렇죠? 근데 무의식적인 컨트롤 하는 건 바로 중뇌, 교, 연수, 소뇌, 얘네들이 다 무의식적인 컨트롤을 해요. 간뇌, 시상, 하부 뭐 이런 애들이 다 무의식적인 컨트롤을 하죠. 대뇌 얘가 이제 의식적인 컨트롤을 하는 거예요. 얘는 뭘까요? 얘는 갑상선이거든요. 여기 갑상선, 목 여기 있는 거예요. 갑상선암 생기면 여기 갑상선암 생기는 거예요. 이게 티록신, 여러분 트라이오드 타이로니 뭐 이런 거 다 티록신. 이게 뭐냐면 몸의 대사를 조절하는 거예요. 그래서 갑상선이 안 좋으면 대사 기능이 안 좋아져요. 아까 대사는 뭐였죠? 에너지를 만들고 에너지를 합성하고 에너지를 쓰고 막 이런 것들을 말하는데, 이 대사 기능을 조절하는 게 바로 갑상선이에요. 내분비계죠. 요거 뭐 요거 이자, 뭐 이런 것들도 있고, 여기 있네. 여기 이자가 있네요. 여기 있고, 그 다음에 또 신장, 뭐 이런 어떤 내분비계 같은 경우가 어떤 신경적인 자극을 전달하면 그 신경적인 자극을 일부 국부적인 곳에 전달되지만 내분비 물질들은 온몸을 전체적으로 넓게 퍼뜨려서 전달하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인 반응을 일으켜요. 이건 폐지요. 예. 폐는 뭐예요? 산소를 들이마시고 이산화탄소를 내뱉는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운동할 때 산소를 많이 필요로 하죠. 또 이산화탄소를 많이 내뱉어야죠. 그럼 숨이 어떻게 되겠어요? 깊은 숨을 쉬게 될 거예요. 근데 낮은 숨을 쉬면 이렇게 쉬면 산소는 조금 받아들이고 이산화탄소만 많이 내뱉는 숨을 쉬게 되거든요. 그런 걸 우리는 호기를 많이 한다 해서 과호기, 이렇게 과호흡 이렇게 얘기합니다. 리버, 간이에요. 간은 뭐예요? 에너지를 저장하는 곳이에요. 주로 뭘 저장하냐면 글리코겐을 저장하고 있어요. 그리고 술 먹으면 술을 술을 이렇게 해독시키는 기능을 하죠. 알라닌 같은 경우가 가장 대표적인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심장 있어요. 아까 심장은 혈액을 펌핑하는 거라 그랬어요. 온몸에 혈액이 가야 되니까 굉장히 강한 압력을 만들어내겠죠. 그 다음에 여기 위가 있고요. 여기 신장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생식기가 있고, 뭐 이런 내용들입니다. 각각의 기능들에 대한 얘기들이 굉장히 중요할 거예요. 인체의 개인데 아까 나왔던 그림하고 조금 똑같은 건데, 순환계, 신경계, 호흡계, 소화기계, 골격계, 근육계,
이렇게만 이제 대표적으로 그림을 놨어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각각 따로따로 분리되어져 있지만 우리 여러분들 그거 혹시 보셨나요? 인체 신비전? 그 인체 신비전 보면 기증되어진 시신을 박제해서 그 박제된 시신의 피부와 혈관들을 다 낱낱이 다 해체해 놓은 것들을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들에 대한 각각의 역할들이 모든 것들이 다 생체적으로 연결되어져 있어서 하나의 유기체를 이루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스포츠 사회학 같은 경험을 하게 되면 이 사회에는 꼭 유기체와 같다라고 하는 이유가 이 사회가 다 이렇게 연결되어져 있다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각각의 개에 대한 중요한 역할들이고 그런 역할들을 오늘 좀 이렇게 중요하게 살펴보는 부분이 바로 여기가 될 거예요. 그래서 신경계, 그 다음에 내분비계, 그러니까 내분비계에 대한 가장 중요한 내용들을 담고 있어요. 그 다음에 호흡계, 그 다음에 순환계, 그렇죠? 그 다음에 근육계, 그 다음에 에너지계, 에너지 시스템. 이렇게 타이틀에 대한 부분만 담아놨는데 이거는 오늘 뭐 이걸 외우자 이거 하자가 아니라 생리학을 오늘 처음 접하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아 그냥 이런 거구나, 이런 건데 되게 어렵게 느껴지기도 하지만 결국엔 다시 다 낱낱이 하나씩 살펴볼 거니까 처음부터 굉장히 뭐 이걸 다 담아야 되겠다는 부담을 가질 필요는 없어요. 그 다음에 인체 기계인데요. 인체의 화학적 구성을 살펴보면 인체의 대략 한 65% 정도, 한 70% 가까이가 수분으로 구성되어져 있어요. 여기 보면 약 65%가 수분으로 구성되어져 있죠. 그 다음에 20%가 프로틴, 단백질로 구성되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한 10% 정도 패트, 지방으로 되어 있어요. 그쵸? 그 다음에 4% 정도가 이제 미네랄, 그러니까 뭐 칼륨, 칼슘 뭐 이런 것처럼 무기질 같은 걸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카보하이드레이트라니까 탄수화물이죠. 그러니까 글리코겐 같은 경우 탄수화물이 한 1% 정도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우리 몸을 구성할 때 우리 몸을 촥 짜부시키면 뭐야? 이만큼 다 뭐예요? 물이니까 없어요. 그죠? 요거는 이제 우리 몸을 꼭 구성해야 되는 거니까 여기서 가장 빨리 쓸 수 있는 에너지원이 뭐겠어요? 요 카보하이드레이트예요. 탄수화물. 그죠? 이거 1%밖에 안 돼요. 몸에. 그러니까 어때요? 빨리 쓸 수 있는데 얼마 못 쓰겠죠. 그러면 그걸 대체하는 에너지가 뭐겠어요? 이거 팻이란 말이야. 그렇죠. 그래서 체지방률 10%면 괜찮은 건가요? 제가 인바디를 했더니 20% 가까이 나오더라고요. 나 배가 나와가지고. 근데 요 안에는 이제 안 보이는 것들도 있겠죠. 우리 ATP, PC 요것들은 안 보이고 있는 거고요. 여기 오른쪽을 보면 각 원자 단위로 다 쪼갰어요. 원자 단위로 다 쪼갰더니 산소가 56%나 된대요. 탄소가 28%고요. 수소가 9.3%. 그 다음에 인, 질소, 뭐 염소 이렇게 돼 있는데 생명체라고 하면 산소, 탄소, 수소, 질소 이렇게 구성되어야 생명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지구상에 사는 모든 생명체들은 다 탄소와 수소와 산소와 질소로 구성되어져 있어요. 이렇게 서로 이제 화학적 구조가 다르게 연결되어져 있지만 이런 화학적 구조를 가진 물질들을 우리가 섭취해서 우리 몸의 일부분으로 동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구에 나는 대부분의 식물들은 다 이렇게 구성되어져 있으니까 우리가 아침에 두부를 먹고 아침에 고기를 먹고 아침에 밥을 먹고 오면 그런 것들이 다 뭐가 돼요?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거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엄마 아빠가 아침밥 먹고 가라 그러면 다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거야 인마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게 사실 진짜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우주에 가서 우주 여행사들이 우주의 뭐 달이나 화성이나 더 멀리 먼 행성에 가서 만약에 우주 생물을 찾았다고 생각해 봅시다. 아직까지 생명이 관측되지 않았지만 그 생물을 우주에서 딱 갖다가 인간이 섭취했어요. 근데 이 화학적 구조가 탄소와 수소와 산소와 질소라는 화학적 구조가 아닌 다른 화학적 구조를 가지고 있다. 그럼 먹어도 뭐예요? 흡수가 안 되는 거예요. 먹어도 에너지가 안 되는 거죠. 왜? 화학적 구조가 다르니까. 그래서 우린 지구에 있는 신토부리 얘기하는 것도 다 그 지방에서 타연한 사람은 그 지방에서 난 식물들을 먹어야 맞는 거예요. 다 이유가 있는 거죠.
또 여기 또 살펴보면 인간들의 몸속에 있는 화학적 그 성분들이 조금 이제 남자와 여자의 어떤 비중으로 얘기하고 있는 건데 뭐 이 정도만 얘기해도 충분할 것 같아요. 인체 기계에서 얘기하는 건 인간의 움직임이겠죠. 그래서 인간의 움직임이 만들어질 수 있는 건 일단 인간의 몸을 지지할 수 있는 지지 기반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건물을 져요. 건물을 져요. 여러분 레고 해보셨나요? 아, 레고는 좀 약해. 레고보다는 이건 좀 괜찮나? 건프라 혹시 해보셨나요? 건담 프라모델 건프라. 네, 네, 그런 거 안 하고요. 자, 레고 가장 일반적이네요. 레고 하면 기둥을 쌓고 막 이렇게 건물을 짓는 것처럼. 바깥에 우리 건물 요즘 막 건설사 부도나고 난리인데 가면 철근 올라가고 막 뼈대 올라갔는데 막 멈춰져 있는 공간 많잖아요. 어쨌든 건물을 지려면 뼈대가 만들어져야 돼요. 그래서 뼈는 인간의 자세를 유지하고 움직임을 만드는 가장 기본적인 구조예요. 그러니까 뼈가 단단하면 어때요? 우리 몸을 강하게 유지시킬 수 있겠죠. 거기에 뭐가 붙어요? 이런 근육들이 붙어요. 근육은 뭘 만들어요? 힘을 생성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뼈의 어떤 구조적인 측면에 힘을 만들어주면 움직임이 만들어져죠. 우리 인체의 질에 얘기할 때 뭐 얘기했었죠? 전환, 상완, 그리고 거기에 근육. 그래서 축, 힘, 저항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몇 종질이죠? 3종질이네요. 저항팔의 길이보다 힘팔의 길이가 좀 짧은, 항상 힘에서 손해를 보지만 범위나 속도의 이득을 보는 이런 어떤 움직임을 만들어내는 거죠. 대략 한 성인 남자 같은 성인 같은 경우는 206개의 뼈를 가지고 있고요. 어린이들 같은 경우는 뼈가 더 많아요. 거의 300개 가까이 돼요. 왜냐하면 어떤 충격이나 어떤 손상을 예방하기 위해서 그렇죠. 관절들 한 250개 정도 있고요. 그러니까 인간이 굉장히 많은 뭐가 가능한 거예요? 자유도, 움직임의 가능성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팔꿈치 관절이다라고 얘기하면 경첩형 관절이라고 해서 굽히고 펴는 것밖에 안 돼요. 자유도가 작죠. 근데 여기 어깨 공과 구멍 관절 또는 여기 여기 골반의 공과 구멍 관절 이렇게 되어져 있거든요. 얘네들은 뭘 할 서컨덕션 원뿔을 만들 수 있는 이런 동작들을 할 수 있죠. 그러니까 굉장히 다양한 움직임을 만들어낼 수 있고요. 그리고 이 골격 뼈 같은 경우나 이제 근육 같은 경우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대부분이 물로 되어져 있어요. 그 안에 이제 단백질과 무기질과 또 지방과 또 카보하이드레이트 같은 탄수화물들이 다 섞여져 있는 그런 구조죠. 인체는 그렇게 기계적인 것도 있고 에너지 같은 것들도 있지만 인체는 잘 조직화되어져 있어요. 조직화되어 있다 뭐예요? 잘 연결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응집이 아주 잘 되는 거죠. 모든 조직들이. 근데 인간의 조직화되어 있다라는 것은 어떠한 외부적인 상황에 내가 원하지 않든 원치 않든 뭔가 상황이 벌어지게 되면 그 상황에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응하고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다는 거죠. 만약에 여기 보면 우리 몸에 체내 환경 변화가 생겨요. 더우면 어때요? 체온이 올라가겠죠? 추우면 어때요? 체온이 낮아지겠죠? 자, 더울 때 체온이 올라가면 우리 어떤 반응을 보여요? 땀이 난단 말이에요. 저 지금 더워서 땀이 나려고 그래요. 바깥에 나가서 추워요. 그럼 어떤 반응 보여요? 막 몸을 떨어요. 그래서 근육의 마찰로 체온을 올리는 반응을 볼 거예요. 항상 뭔가 자극은 이렇게 내리는 게 왔는데 반응은 높이는 걸로 나타나거나 또는 자극은 높이는 게 나타나는데 반응은 낮추는 걸로 나타나요. 항상 자극과 반대되는 방향으로 나타나요. 우린 그걸 뭐라 그러겠죠? 부적이라 그래요. 또는 그래서 부적 되먹이기 또는 음성 되먹이기 또는 부적 되먹이가 피드백이니까 부적 피드백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뭐 네거티브 피드백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어떠한 반응은 항상 그 자극과 뭐다? 반대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 우리가 운동을 하면 주로 체온은 높아지고요. pH 산도라고 얘기하죠. 산도 pH는 낮아져요. 뭐 때문에 그러냐면 수소 이온이 많아지기 때문에 산도가 pH가 떨어지는 거거든요. 산소가 돼요. 산소도 많이 부족한 환경이 돼요. 이산화탄소는 몸에 되게 많아져요.
그럼 여기에 대한 반응들은 어떨까요? 다 체온은 낮춰라, 또 산도는 다시 높여라, 또 산소는 부족하니 산소를 들이마셔라, 이산화탄소가 많으니까 이산화탄소를 많이 내뱉어라, 이렇게 얘기할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게 반응을 해서 체내의 안정 상태를 유지시켜요. 높아진 건 낮추고 낮춰진 건 높여서. 그래서 인간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항상 이렇게 균형을 유지하게 만들어주는 거죠. 이거 바로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 항상성이라고 얘기해요. 여기 보면 축에 요 저울이 올라가 있잖아요, 지뢰가. 근데 얘가 여기 접촉점이 되게 작기 때문에 균형 잡기가 어려울 거예요. 그죠? 이렇게 갔다 이렇게 하다 쓸리겠죠. 이렇게 역동적이에요. 상상성은 여기가 낮아지면 이쪽으로, 이쪽이 낮으면 이쪽 이렇게 항상 이렇게 바꿔요. 그래서 역동적 안정성이다라고 얘기해요. 항상성을. 여기 보면 음성 데모기기의 가장 대표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봐보세요. 혈중에 피 안에 과잉하여 이산화탄소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피 속에 이산화탄소가 굉장히 많은 상황이 언제일까요? 맞아요. 운동을 했을 때요. 운동을 했을 때 과도하게 이산화탄소가 많아져요. 왜냐하면 호흡을 통해서 이산화탄소를 호기로 내보내야 되는데 다 못 내보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폐에서 내보내야 되는데 다 못 내보내니 다시 이 정맥을 따라서 다시 폐로 들어갔다가 다시 좌심방으로 들어갔다 좌심실로 가가지고 또 그 이산화탄소가 많은 혈액이 또 온몸을 돌고 있거든요. 큰일 난 상황인 거죠. 그러면 대뇌 연수 또는 호흡 조절 중추가 자극을 받아들여서 야, 숨을 깊게 쉬어. 숨을 깊게 쉬면 산소는 들어오고 이산화탄소를 많이 내뱉을 수 있어. 하죠. 그래서 이산화탄소를 밖으로 많이 내뱉어서 혈중의 높은 이산화탄소 농도를 낮춰주는 역할을 해요. 그러면 어때요? 체내가 산성화되는 것을 예방할 수 있죠. 여기서 얘기하는 산성화라는 건 pH 지수, 산도인데 pH 7이 뭐냐면 중성이에요. 이거 뭐냐면 H2O, 이 물이 중성이거든요. 근데 이 물은 뭐냐면 OH-와 수소, 요거의 결합체예요. 그러니까 얘가 많아지면 산성화 되는 거고요. 얘가 많아지면 염기화 되는 거예요. 염기화 되는 거예요. 그래서 pH 7보다 높아진다, 뭐 8, 9 이렇게 올라오면 아, 염기화 되는구나. 만약 pH 7보다 떨어지면 뭐가 된다? 산성화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럼 운동을 하면 어디로 가겠어요? 밑으로 떨어질까요? 위로 갈까요? 밑으로 떨어지겠죠. 위로 가는 경우는 언제일까요? 적응? 그래서 적응하면 약간 pH 7.4 정도를 유지하거든요. 근데 위로 더 가는 경우가 있어요. 염기화 될 때가 있어요. 위로 갔잖아요. 고지대로 올라가면 염기화 돼요. 아, 진짜요? 네, 위로 올라가면 염기화 돼요. 고지대로 올라가면 염기화 되는 거예요. 그것도 나중에 환경에서 얘기할 때 할게요. 이런 음성 데모기기만 있느냐? 뭐 음성 데모기기는 네거티브 피드백은 내 몸을 안정시키는 거였잖아요. 근데 반대로 자극이 높여주는 건데 반응도 높여주는 걸로 나타나. 자극이 낮아지는 건데 반응도 낮아지는 걸로 나타나. 이걸 뭐라 그래요? 이걸 다 정적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포지티브 피드백이라고 해요. 정적 데모기기. 근데 이거는 안 좋은 거예요. 봐보세요. 여기 혈압이 낮아지면 혈압을 높이는 반응이 나와야 되고, 혈압이 높아지면 혈압을 낮추는 반응이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혈압이 낮아졌는데 높이지 못하고 혈압이 계속 낮아져요. 이렇게. 이러면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혈압이 낮으면 혈압을 높이는 방법이 혈관에 혈액을 넣어주는 방법이거든요. 그죠? 그래 혈압이 높아지는 건데, 근데 혈액이 혈관에서 빠져나가고 있으니 혈압이 낮아졌는데 거기다 또 피를 넣어서 또 피가 또 빠져나가게 만들어 버리면 계속해서 나중에는 이런 일이 반복되면 몸속에 피가 다 빠져나간단 말이에요. 동맥이 끊어지면 바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출혈이 되면 어떻게 써요? 출혈이 되면 아까 심장은 온몸에다 피를 보내야 된다 그랬잖아요. 피가 온몸에다 가고 있었는데 피가 철철철 쏟아져요. 그러면 분명히 무슨 일이 벌어져요? 어딘가로 가야 될 게 일로 빠져나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어딘가 받아야 될 애들이 못 받는 거죠. 그럼 심장은 어떻게 판단하겠어요? 자율신경계는 요게 감각기관이 있어요. 야, 왜 안 줘? 이러는 거예요. 야, 출혈이 있다, 야? 이거는 모르죠.
왜냐면 인체가 항상 안정된 상태에서 갑자기 칼로 거가지고 출혈이 있는데, 야, 출혈이 있으니까 뭐 여기 빨리 해라라고 명령을 내릴 거예요. 그러니까 백혈구와 혈소판 가가지고 혈액을 응고시켜서 출혈을 막는 역할을 하겠죠. 근데 그 이전에 피가 다 빠져나가면 안 되잖아요. 어쨌든 그 전에 다른 기관에서는 피를 지금 못 받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심장, 야, 너 일 똑바로 안 해? 아, 야, 미안하다. 아까 보통 하던 대로 했거든? 근데 너한테까지 안 가지네? 내가 침 좀 더 낼게. 팍! 더 해요. 그럼 어떻게 해요? 팍! 또 나가죠. 야, 아주 찔끔 왔어. 안 돼. 그리고 또, 알아서, 팍! 또 빠져나가요. 그러니까 몸에 혈액량이 떨어져요. 그리고 어디로? 야, 하는 척만 하지 말고 좀 보내. 결국엔 너 안 보내는구나. 됐어. 우리 끝내. 죽어버리는 거죠. 괴사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벌어지면 결국 심장의 박동을 또는 심장의 압력을 키워서 혈액을 넣어줬지만 계속되는 출혈 때문에 결국엔 우리 몸의 혈압이 낮아지고 결국엔 죽음에 이르게 돼요. 동맥이 끊어지면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물론 정맥이 끊어져도 오랜 시간 방치되면 이런 일이 됩니다. 자, 아까 항상성 잠깐 얘기했었는데, 항상성은 보상조절 반응 그 얘기했었어요. 자극은 어떻다고요? 자극과 반응이 항상 반대된다고 했죠. 혈압이 93mmH 정도로 일정하게 유지되고 있는 것도, 혈압이 일정하게 유지되고 있는 것, 이런 것들이 다 항상성을 유지하는 거예요. 인간이 살 수 있는 생리학적 안정의 범위죠. 우리 약 뭐 어때요? 보통 120에서 80 정도 하잖아요. 최고 혈압 120, 최저 혈압 80. 요 정도 안정의 범위인데 혈압이 높은 사람은 막 130, 140 이렇게 올라가기도 하고, 저혈압은 여기 더 낮아지는 경우들도 있죠. 근데 인간의 능력이 되게 좋아요. 그럼 어떨까요? 이 범위가 더 넓어지기도 하겠죠. 그 능력이 좋은 사람은 그럴 수도 있겠지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정상적인 범위는 120에서 80 정도죠. 근데 혈압이 선생님 항상 93mmHg는 아니던데요? 혈압이 오니까 93mmHg였지만 아니요, 한 180mmHg로 유지되는 경우도 있던걸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선생님, 나 최고 혈압은 220 마이너스 본인의 나이라고 하던걸요? 저는 20살이니까 최고 혈압은 200까지 뛸 수 있는데요. 이렇게 얘기하게 돼요. 이게 뭐예요? 이거는 안정시야. 운동이 되면 혈압이 180으로 올라갈 수도 있고 혈압이 200까지 올라갈 수도 있어. 최대 운동을 하게 되면. 만약에 혈압이 180으로 유지되는 운동을 하고 있다면 그것은 너의 몸이 높은 강도로 운동을 하고 있는 거고, 그 운동 강도에 맞춰서 에너지가 공급되어지고 있는 거야. 그때의 안정 상태는 아니지만 제2의 안정 상태, 수요와 공급이, 내가 가만히 의자에 앉아서 있는 수요와 공급이 일치된 상태가 아니라 활동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수요와 공급이 일치된 상태, 이걸 우리 세컨드 윈드라고 하기도 하거든요. 이걸 바로 항정 상태라고 얘기해요. 체온을 보면 보통 인간의 체온은 36.5도잖아요. 근데 이제 활동을 하면 체온이 막 38도, 39도 정도에서 일정하게 유지되면서 운동하는 경우 봐요. 그럼 뭐예요? 그 온도가 그 활동을 하는 데서 가장 적절한 온도인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일정한 안정시는 아니지만 안정시와 다른 어떤 상태에서의 일정한 상태, 이걸 우리는 항정 상태라고 얘기하죠. 쉽게 얘기하면 뭐가 일치된 거예요? 수요와 공급이 일치된 상태예요. 내가 원하는 만큼 받고 있으면 안정되죠. 근데 만약 여기서 수급 불균형이 생겨요. 어떤 때? 주로 수요는 많은데 공급이 부족할 때 문제가 생기겠죠. 운동을 하면 뭐가 필요하겠어요? 수요, 뭐가 필요한 거예요? 산소가 필요하죠. 근데 산소가 부족하면 운동하기 어렵죠. 왜요? 수요는 있는데 공급이 안 되니까. 어디 가면 그래요. 고지대로 올라가면 숨은 차는데 고지대로 올라가면 뭐가 부족해요? 산소가 부족해요. 그러니까 공급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이 힘들 수밖에 없죠. 낮은 강도 운동이 아니라 고강도 운동을 해요. 이때 어떤 마찬가지죠. 산소를 빨리 원한단 말이에요. 근데 산소를 빨리 주지 못하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호흡의 능력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호흡 불균형 또는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이 초래되면 인간은 불안해져요. 근데 어느 순간 이게 일정하게 맞아지는 시기가 있죠. 그게 적응, 어댑테이션이에요. 그 적응을 하게 되면 우리 몸이 좋아지죠. 보면, 자, 인체는
환경이 변화되면 이제 우리 그 내부 환경 변화, 외부 환경 변화 아까 얘기하는데 운동을 하면 뭐가 부족해진다고요? 당연히 운동을 하면 산소가 부족해져요. 우리 몸속 안에. 그죠? 또 뭐가 많아질까요? 이산화탄소는 많아져요. 또 뭐도 많아질까요? 수소이온도 많아져요. 이게 이제 폐하, pH 산도가 낮아진다고 얘기하는 거였거든요. 또 체온은 높아져요. 이런 환경 변화가 나타난 거예요. 근데 우리 몸의 반응은 항상 어떤 반응이에요? 네거티브 피드백이에요. 부적 피드백이에요. 그러니까 산소가 부족하면 산소를 올려라.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들이마셔라. 이산화탄소가 많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이산화탄소를 내뱉어라. 수소이온이 많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수소이온을 방출해라. 소변으로 방출하던. 그쵸? 또 체온이 올라가면 체온은 낮춰라. 땀을 흘리던가 또는 호흡을 하던가 또는 찬물을 뒤집어 쓰던가 해서 낮추겠죠. 이렇게 인체 반응을 해요. 근데 어떤 사람은 굉장히 산소가 부족한 고지대에 사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굉장히 더운 적도에 사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아주 추운 극지방에 사는 사람들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은 어때요? 우리가 만약에 고지대로 올라간다 그러면 고산병 걸릴걸요? 저 아프리카로 가봐요. 얼마나 덥겠어요. 그죠? 저기 요번에 그 미국 동부에 뭐 미국의 한파가 나가지고 뭐 엄청 추워졌다고 막 영하 50 몇 도까지 떨어진다고 유튜브에 그게 난리가 난 게 어떤 여자가 캐나다에 한파를 그 증명한다고 커피포트 같은 거에다 물을 따라가지고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그렇게 똑같이 따라서 올라와서 얼어버리는 거예요. 물론 조작이겠죠. 조작일 테지만 그만큼 춥다라는 걸 지금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어쨌든 그런 환경에 우리가 살고 싶지 않죠. 하지만 그 사람들은 거기서 왜 살겠어요? 그 추운 데서, 그 더운 데서, 그 숨이 안 서지는 곳에서. 그 사람들은 거기가 제일 편한 거예요. 왜? 거기가 그 환경에 적응되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엄청 덥게 느껴지는 것도 그 사람들은 아, 좀 덥네. 우리는 엄청 춥게 느껴지는 것도 아, 좀 춥네. 우리는 숨이 잘 안 쉬어지는 것도 숨 쉴만한데? 이렇게 되는 거죠. 그게 적응되어져 있는 사람들이에요. 쿨러닝이라는 영화를 보면 자마이카의 봅슬레이 팀이 저기 그 추운 지방에 갑니다. 처음으로 봅슬레이. 그러니까 맨날 더운 곳에만 있다가 그 추운 겨울을 맞이한 그 동계올림픽 열린 곳으로 갔어요. 어떻게 했어요? 얼마나 춥겠어요. 그죠? 너무나 추울 거예요. 적응하기가 너무너무 힘들었겠죠. 근데 인간이 살려면 결국에는 맞춰야 돼요. 그쵸? 거기에 맞는 항상성 조절을 해야 돼요. 그리고 건강하게 살려면 거기에 맞게 적응을 해야 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최대화 운동을 한다, 최대 운동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면 보통 최대 운동은 그냥 지속적인 운동이에요. 근데 우리는 살아간다, 건강하다, 살아간다라는 건 최대한 효율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 동일한 강도의 운동, 최대 운동을 하는데 내가 적응하기 전에 운동할 때하고 적응하고 나서 똑같은 운동을 해요. 그럼 적응하고 나서는 어떤 그 운동은 나한테 그렇게 힘든 게 아니야. 그렇게 더운 게 아니고 그렇게 추운 게 아니고 그렇게 힘든 게 아니야. 그냥 할 수 있는 거야. 이렇게 된 거예요. 왜? 적응하기 전에는 내가 몸 꽝이었지만 적응하고 난 후에 난 몸짱이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바벨을 들어도 10kg 바벨이 나는 되게 무거웠었는데 웨이트 트레이닝 오래 하고 나서 10kg짜리 들으니까 어때요? 바벨 덤벨을 들으니까 가벼운데? 이렇게 되는 게 바로 그거예요. 자극이 자극 같지 않은 거죠. 반면에 최대 운동은 나의 최대 능력이에요. 웨이트 트레이닝을 했어요. 어땠습니까? 나의 능력이. 내가 지금 1RM이 100kg였는데 1RM이 150kg 늘었어요. 그 얘기는 뭐야? 내가 근력이 그만큼 세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되게 무거운 중량을 내가 한 번에 들어 올릴 수 있게 된 거니까 능력이 되게 좋아진 거예요. 그래서 최대화 운동은 동일 강도에서 내가 얼마나 효율적인가. 많이 안 하고 적게 해도 되고. 최대 운동은 나의 능력이 얼마나 세졌나. 이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어댑티브 리스폰스 아니면 적응 반응을 보인다, 적응한다라고 얘기하는 건 내부 환경이든 외부 환경이든 여긴 지금 내부 환경에 대한 얘기만 했는데 외부 환경이면 뭐 바깥의 온도일 거고 고지대 이런 데 올라가는 걸 거 아니겠어요? 환경 변화에 따라 인체가 어떻게 반응을 보이느냐인데 봐보세요. 환경이 변했어요. 처음에는 되게 강한 자극인 거예요. 강한 자극. 근데 트레이닝 전에 보면 환경 변화의 강한 자극이 트레이닝 후에는 어떤 자극으로 변하면 약한 자극으로 바뀌어요.
트레이닝,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러니까 나의 능력을, 환경은 되게 힘들어진 건데 내 몸은 되게 약했다고 생각해봐요. 이렇게 봅시다. 환경 자극은 되게 강하고 내가 반응을 보일 수 있는 건 되게 약해요. 이러면 되게 힘든 거예요. 근데 반대로 환경적 자극이 되게 약해졌어요. 그리고 내가 반응할 수 있는 능력이 굉장히 세졌어요. 이렇게. 그럼 어때요? 그럼 어때요? 이거 별거 아닌데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근데 환경적 자극이 갑자기 확 달라지진 않겠죠. 똑같은 자극에 똑같은 자극일 텐데 나는 이렇게 약한 존재였으나 트레이닝 했더니 이렇게 강한 존재가 됐어. 그러니까 얘가 볼 때 얘는 상대적으로 어때요? 후자가 작아지겠죠. 그러니까 적응했다라는 건, 트레이닝 됐다라는 건 환경적 자극이 내 몸 속의 변화가 그렇게 크게 나를 부담 주지 않는 정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도 좀 살펴볼 거고요. 그 다음에 세포의 기능 뭐 이거 나오는데, 이건 세포는 말 그대로 우리가 생존과 증식을 위한 거니까 뭐 이거는 크게 어려운 건 아니고요. 그 다음에 세포의 대사작용, 메타볼리즘 이렇게 나오는데, 대사라는 건 뭐예요? 우리가 몸속에 어떤 물질을 먹고 섭취해서 우리 몸에 맞는 구조로 바꾸는 거, 이걸 동화라 그래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탄소도 있고 수소도 있고 산소도 있고 질소도 있겠죠.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몸에 맞는 물질들로 만들 거예요. 글리코겐으로 만들고 중성지방으로 만들고 뭐 아미노기 같은 것도 만들어내서 이렇게 막 몸에 맞는 물질들로 만들겠죠. 그걸 동화라 그래요. 그 얘네들을 어떻게 만들어서 C6H12O6 같은 글리코겐, 글루코스 3분자를 만들어뒀다라고 하면 얘가 얘네들이 다 이 분자 구조가 얼기설기 엉킬 때는 다 뭐가 필요했냐면 에너지가 필요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동화할 때는 에너지가 필요해요. 몸을 막 합성하고 막 그럴 때는 뭐예요? 열이 나죠. 열도 나고 막 에너지도 막, 저희 아이들이 지금 초등학교 이제 6학년 이제 3학년 되는데 어제 아내가 진짜 기겁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딱 들어가니까 재호가 아빠한테 아빠 나 호빵 먹을 거야 그래요. 그래서 먹어 그랬죠. 근데 아내가 제가 밥 먹는데 앞에서 딱 그러는 거야. 재호가 밥을 2끼를 먹었어. 2그릇을 먹었어. 2그릇을 먹고 포켓몬빵을 우유에다 말아서 먹었어. 그러고 나서 호빵을 하나 먹었어. 그리고 지금 호빵을 또 먹는 거야.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얘네 일상이에요, 이게. 엄청 먹어요. 예. 뭐 하는 과정이니까. 성장하는 과정이니까. 근데 저는 어때요? 저도 성장하는 과정이에요. 배가 나오는 거 보니까. 근데 이화는 에너지를 방출하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소비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저축을 해놨다가 이화는 저걸 분해하면 탄소와 수소와 산소를 이렇게 분해하면 이때 에너지가 나와요. 근데 보세요. 탄소, 수소, 산소인데 얘네들을 막 배출하면 몸에 안 좋지만 잘 배출하면 뭘로? 이산화탄소와 물로 배출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산화탄소는 숨으로 내보내고 물은 땀으로 흘려버리면 되는 거거든요. 아니면 몸속에 만들어 놓으면 되는 거고. 이렇게 잘 배출하면 괜찮아요. 에너지도 쓰고. 그래서 이화작용은 에너지를 쓰는 과정, 동화작용은 에너지를 이용해서 몸속에 필요한 물질을 합성하는 과정. 이걸 다 합쳐서 동화와 이화가 합쳐서 대사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막 근육질이 많아요. 어떨까요? 대사가 어떨까요? 세포가 많겠죠. 그러니까 근육질인 사람은 대사 능력이 좋아요. 그러니까 기초 대사량이 많아요. 그러니까 에너지를 만들고 소비하는 능력이 좋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겠어요? 기초 대사량이 막 500인 사람이 있고 기초 대사량이 300인 사람이 있어요. 근데 에너지를 500kcal 섭취했어요. 얘는 살이 찔까요, 안 찔까요? 안 쪄요. 근데 얘는 어때요? 500kcal 먹으면 300밖에 못 쓰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나머지 200이 그대로 몸속에 쌓이는 거죠. 살이 찌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육질인 사람은 기초 대사량이 좋아서 살이 잘 안 찌죠. 그래서 소비해서 쓸 수도 있겠지만 근육질이 많은 웨이트 트레이닝을 한 사람들도 기초 대사량이 좋아서 살이 잘 안 쪄요. 그래서 우린 이 에너지를 세포에 공급하는 여러 가지 대사 과정에 대해서도 우리가 살펴볼 거고요. 세포 생리 물질 이동에 대해서도 살펴볼 거예요.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확산 어때요? 퍼져나가는 거죠. 네, 퍼져나가는 거.
우리 집에 있죠. 화장실에 뭐 있어요? 디퓨저. 확산이 바로 디퓨전이 확산이잖아요. 그래서 팍 흡수해서 퍼져나가는 거죠. 뭐 어디 압력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촉진화사는 뭔가 어떠한 수단을 이용해서 좀 더 빠르게 확산시키는 거예요. 삼투. 삼투는 어디서요? 김장할 때 하죠. 김장할 때 탁 배추를 절임 배추를 요즘에 산단 말이에요. 예전엔 다 집에서 욕조 막 다 큰 다라 여기다가 배추 쪼개놓고 거기다 뭐 뿌려요? 소금을 뿌려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 소금, 이 나트륨이 소금이 염화 나트륨이거든요. 여기 이제 배추 잔뜩 넣죠. 그래서 NaCl 염화 나트륨을 탁 해요. 이 나트륨이 녹은 물에 나트륨이 배추 안으로 싹 스며들어요. 그러니까 나트륨이 물질이 들어가면 배추 안에 물질의 농도가 높아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뭘 데리고 가냐면 물을 끌고 들어가요. 삼투를 일으켜요. 그래서 배추가 흐물흐물 거리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김장하면 뭐 먹어요? 보쌈 먹잖아요. 근데 보쌈이 흐물흐물 거려야지 잘 싸진데 딱딱해서 잘 안 싸질 때 있죠. 이거 뭐라 그래요, 엄마한테? 아니 잘 절여야지 이거. 뭐 한 거예요? 소금물에 오래 안 담궈 놓은 거예요. 그래서 물을 많이 흡수하지 않았기 때문에 절여지지가 않은 거죠. 근데 잘 절여진 건 물을 잘 흡수하고 소금기가 잘 적당히 스며들어서 간이 잘 맞죠. 너무 진하게 졸이면 어때요? 짭짤하죠. 그렇죠? 그런 것들. 여과, 뭐 생리적 이동은 운반체 운반인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압력에 맞춰서 이렇게 운반되는 것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퍼올리는 기능도 있어요. 우리 몸은 생명을 유지해야 되잖아요. 압력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순방향으로 이동하기만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결국엔 다 빠져나가요. 없어요. 그러니까 다시 퍼올리는 역할을 해야 돼요. 그게 생명을 유지하는 방법이에요. 퍼올리는 기능이 없으면 생명은 유지할 수가 없어요. 그런 것들. 그래서 이런 확산, 촉진 확산, 삼투, 여과, 그 다음에 운반체 운반, 음세포 작용, 토세포 작용,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세포의 에너지, 우리 탄수화물 글루코스의 이화작용과 동화작용에 대한 얘기, 특히 이제 에너지를 만드는 거니까 이화작용인데, 이게 글루코스 한 분자가 완전히 분해되면 예전에는 몇 분자가 만들어진다고 그랬냐면 38개의 분자가 만들어진다 그랬거든요. 38개 분자. 근데 2015 개정교육과정의 생물 과목에 개정이 돼서 NADH는 2.5개 ATP 생산 3개였었는데 2.5개로 FADH2는 1.5개 ATP를 생산한다라고 바뀌었어요. 변경됐어요. 근데 체육은 아직 안 바뀌었어요. 체육은 아직 안 바뀌었는데 어쨌든 2015 개정교육과정의 생물은 그래도 체육보다는 생물 전공 영역이니까 여기서 바뀌었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38개 ATP가 아니라 32개 ATP를 만들어냅니다. 이것도 이제 내일 다음 시간에 이제 설명할 거고요. 그래서 지금 무산소 과정에 대한 ATP 생산이나 유산소 과정에 대한 ATP 생산, 이게 이제 수정되어진 부분, 제가 처음에 인쇄된 거 수정되지 않았던 게 보내져가지고 제가 수정한 거를 다시 보낸 거예요. 그쵸? 수정된 걸로 인쇄됐어요? 수정되지 않았어요? 이거 새로 가져온 거예요? 그러니까 수정이 됐어요, 안 됐어요? 네, 이렇게 됐어요? 여기 32 분자 그렇게 돼 있어요? 지금 뭐 이런 게 있구나 뭐 그런 정도니까 우리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동화작용, 이화작용, 앞서 얘기했던 이화작용 에너지를 밖으로 내보내는 거다. 동화작용 에너지를 흡수해서 물질을 생성하는 거다. 뭐 이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이화작용 보면 단백질, 지방, 탄수화물 중에 프로틴, 지방, GT, 트리글리세라이드, TG 또는 유리지방산이나 탄수화물, 카보하이드레이트가 이제 글리코겐이나 또는 글루코스 이런 것들로 만드는 게 다 동화작용이고요. 그 분자 구조들을 하나씩 낱낱이 떼어내는 과정들을 이화작용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떼어내면서 에너지가 방출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뭐 이화작용을 얘기할 때 해당 과정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다당류인 글리코겐을 단당류인 글루코스로 떼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백 개, 수천 개의 글루코스들이 연결되어져 있는 게 글리코겐이에요. 그리고 글리코겐에서 글루코스 하나 탁 떼내면 이 글루코스가 분해되면서 에너지를 만드는 거죠. 그게 이제 해당작용이고, 또는 지방을 분해할 때는 산화, 베타산화와 산화적 인산화 과정에선 우리 아스틸기라고 하는 또 분자 구조를 떼내는 구조예요. 떼내면서 다 에너지를 만드는 거죠.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게, 이제 우리는 운동을 하지만 결국 영양 섭취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 카보하이드레이트, 탄수화물이에요. 보통 이제 몸에 전체를 저장하는 게 한 2000칼로리 정도 저장할 수 있는데, 지금 간에 대략 한 400칼로리 정도, 킬로칼로리 정도 저장하고, 몸에 약 1600킬로칼로리 정도 저장을 해요.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어디서 제일 먼저 쓰겠어요? 근육에서 제일 먼저 쓰겠죠. 그죠? 그리고 이제 어디? 간에서 끌어다 쓸 거예요. 그 간에서 다 쓰면 이제 뭐 어디서 끌어다 쓸 데가 없는 거죠. 여기 보면 글리코겐인데요. 여기 이제 혈중 글루코스 C6H12O6 요 분자 구조 하나 한 덩어리예요. 이 분자 구조 덩어리들이 이렇게 다 연결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수백 수천 개에 연결되어져 있는 구조예요. 얘네들이 이제 몸속에 녹으면 요 딸랑 한 분자, 요 한 덩어리 이렇게 딱 떨어지는 게 바로 글루코스예요. 그래서 간에서 이제 글루코스로 탁 내보내면 요걸 떨어뜨려 내주는 거예요. 요거를 혈중으로 탁 녹아서 가는 거죠. 그렇죠? 혈중에서 당을 분해하면 피브로산 또는 이제 피루빅산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요 학적 구조 얘기해 드려요. C3H3O3- 피루빅산염이라고 하고요. C3H4O3가 바로 피루부산 또는 피루빅산이에요. 여기 지금 여기가 바로 탄소 사슬로 연결되어져 있는 구조예요. 그러니까 탄소가 하나, 둘, 세 개 있는 거고, 여기 산소가 세 개 있는 거죠. 그리고 수소가 네 개 이렇게 구조가 돼 있어요. 그죠? 예. 젖산 같은 락테이트 액시드 같은 경우는 탄소가 3개, 수소가 6개, 산소가 3개 구조예요. 여기 탄소 사슬이거든요. 근데 여기 지금 수소가 3개, 4개, 5개인데 하나 안 보이잖아요. 여기 이제 수소가 이렇게 결합되어 있는 구조가 뒤쪽에 있어서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원래 이제 그 분자 구조 사슬로 얘기하면 수소가 하나 더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여기 H3 여기 또 탄소 CH, OH, OO, 여기 COH 또 탄소 사슬이 하나 더 여기 결합 COOH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구조거든요. 그래서 탄소 3개, 수소 6개, 산소 3개 구조예요. 이것도 그 에너지 대사할 때 자세하게 또 다시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떨어지면서 약 7kcal의 열량을 방출해요. 7.3kcal 정도, 많게는 한 12kcal까지 방출하면서 그 방출된 에너지로 우리는 근수축할 수 있는데, 이게 방출될 때 ATP가 바로 쓸 수 있는 에너지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바로 방출되면 에너지 쓸 수 있으니까 이럴 때는 고강도 운동에 써요. 근데 요거 만들 때 이렇게 글루코스를 이용해서 얘를 만드는 과정이 필요하면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예요. 얘보다는. 그래서 고강도 운동이라는 건 ATP를 빨리빨리 줄 수 있는 운동인데, ATP를 빨리 못 준다면 그보단 낮은 강도가 되는 거죠. 하지만 그래도 인원제 시스템이나 젖산 시스템 같은 경우는 고강도 순발성 운동에 좋아요. 근데 이거 말고 이제 탄수화물보다는 이런 경우죠. 이게 다 탄수화물에 대한 얘기인데, 지방 같은 경우는 우리 몸속에 있는 지방이 지금 다 피하 지방이나 근육 지방으로 되어져 있잖아요. 여기 바로 피하 지방이고, 장 속에 내장 지방이에요. 여러분들 막창 좋아하세요? 막창, 대창 좋아하세요? 대창이 어디예요? 소의 대창이 어디 부위예요? 위? 대창은 똥집이에요, 똥집. 우리 똥 담아둔 곳이 대창이에요. 근데 그걸 다 닦아내고 거기가 대부분 뭐냐면 다 지방이에요, 지방. 대창 먹으면 되게 부드럽잖아요. 갑자기 확 욕한데 부드럽잖아요. 근데 다 그게 기름 덩어리인 거예요. 기름 덩어리. 어쨌든 얘네들 이런 지방질들 다 여기 저장돼 있고 근육에도 저장되어져 있고요. 이런 지방질들은 이제 분해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려요. 많이 만들 수 있지만 분해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ATP를 빨리빨리 공급은 못 해줘요. 그러니까
단시간 고강도 운동에 쓰이기는 어렵고 장시간의 지구적인 운동, 천천히 오랫동안 하는 운동, 그런 운동에 주로 쓰여요. 음식을 보면 여기 이제 불포화지방산이나 포화지방산, 트랜스지방 이렇게 있는데 이게 이제 불포화지방산은 LDL, 포화지방산 잠깐만 거꾸로 썼다. 불포화지방산은 HDL, 포화지방산 LDL이에요. 그러니까 저밀도 콜레스테롤, 고밀도 콜레스테롤인데, 그러니까 얘네들은 다 몸에 포화되어진 거니까 이게 그냥 탁 붙어요. 잘 안 녹아요. 이런 게 다 엉겨 붙은 거죠. 치즈나 이런 기름 덩어리 다 엉겨 붙은 거죠. 얘네들이 뭘 일으키면 다 동맥경화를 일으키는 애들이에요. 근데 뭐 연어라든가 뭐 이게 뭐 오리고기 이런 것들은 불포화지방산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오히려 포화지방산을 분해하는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몸에 여러분들 HDL이 많으면, 여러분들 HDL이 많으면 괜찮거든요. 근데 LDL이 많으면 그 고지혈증에 걸리거나 혈액순환이 잘 안 되거나 이래요. 그러니까 저거 같은 경우도 나이가 이제 40대 넘어가면서 HDL 수치가 떨어지고 LDL 수치가 올라가더라고요. 그러니까 피가 안 도는 것 같은 거예요, 막. 근데 약을 먹으라 그랬는데 약 안 먹고 꾸준하게 운동했더니 다시 HDL 수치가 높아졌어요. 괜찮아졌죠. 트랜스지방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 패스트푸드에 이제 굉장히 많고요. 이 몸속에 이제 단백질 같은 경우 우리는 운동할 때 이제 소고기나 돼지고기, 닭고기 이런 거 많이 먹는데 단백질 같은 경우 특히 닭고기에 단백질이 제일 많아요. 왜냐면 동물성 닭가슴살 같은 경우가 100g당 약 35g이 함유되어 있으니까 단백질이. 아니면 이제 식물성 단백질 같은 경우는 콩 같은 경우에 많이 대두 이런 거 콩 같은 게 많이 남겨져 있죠. 그래서 여러분 주로 뭐 먹어요? 웨이트 트레이닝 하면 이거 먹고 싶은데 이건 비싸고. 그래서 닭가슴살 아니면 달걀 흰자 이런 거 많이 먹죠. 그렇죠? 이런 것들. 그다음에 여기 이제 단백질 구조들인데 단백질은 다 뭐가 있냐면 아민기가 있어요. NH2 여기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는 나중에도 하겠지만 요 아민기가 어떻게 결합되어져 있느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 단백질들이 만들어지는데 여러분들 운동하거나 이게 뭐 근육을 성장하거나 이럴 때 제일 중요한 게 BCAA 이거예요. 발린, 류신, 이소류신 같은 거. 웨이트 트레이닝 하시는 분들은 BCAA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걸 먹어야 근육 단백질 풍요 근육 성장을 하게 돼요. 근데 우리는 이제 뭘 많이 하냐면 알라닌 글루코스 네오제네시스, 그러니까 알라닌 글루코스 신생합성을 많이 보죠. 그래서 알라닌 같은 게 근육에서 만들어지면 이 알라닌이 간에서 글리코겐으로 재합성돼요. 근데 이 알라닌이 뭐냐면 숙취 해소 단백질이에요. 그러니까 알라닌이 많아야 술이 잘 안 취하죠. 예. 그러니까 제가 주량이 소주 한 병 반 정도인데, 예, 제가 이제 가장 친하게 지내는 가족들이 있거든요. 요즘에는 그 가족들을 만나면 컨디션을 먹고 먹어야 돼요. 예, 너무 취해가지고. 아무튼 그런 것들. 그 다음에 이제 영양소는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이 가장 중요할 거고, 단백질은 에너지원으로 쓰여지기보다는 몸을 구성하는 성분으로 주로 쓰여지는 거니까. 그 다음에 비타민 B, C 같은 경우는 수용성 비타민 반면에 A, D, K 같은 경우는 지용성 비타민이에요. 특히 이제 황산화 비타민이나 베타카로틴 같은 경우에는 성인병 예방에 좋은 비타민이죠. 그러니까 몸에서 만들어낼 수 없기 때문에 다 섭취를 해야 돼요. 무기질 같은 경우도 이제 되게 중요하죠. 무기질 같은 경우가 우리 근육을 구성할 때 근육에서 이런 거 되게 많거든요. 근육에 칼슘 이런 것도 많고, 골격근 구조하면 칼슘, 성분 되게 많아요. 그 다음에 수분, H2O, 뭐 산염기 규정을 조절한다면 뭐 수소, 염기성, 그 다음에 클로라이드, 뭐 나트륨, 칼륨, 뭐 이런 것들이 다 몸의 무기질들이에요. 이런 것들이 몸에 어떤 일정 부분 녹아 있어서 몸의 어떤 생명을 유지하는 데 가장 중요한 역할들을 하죠. 그래서 칼슘은 어디서 많이 나오냐면 근수축할 때 많이 나와요. 같은 경우는 뭐예요? 인원질이잖아요. 에너지 제일 많이 나오고, 나트륨, 칼륨, 염화물 이것들은 신경 자극 전달할 때 주로 나와요. 나트륨, 소듐이거든요. 칼륨, 포타슘, 염화, 클로라이드 요것들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뭐 근수축하고 신경 자극 전달할 때 주로 많이 나오는 얘기들이에요. 그다음에 철분 같은 경우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 헤모글로빈의 햄에 있는 게 다른 이 철 성분이거든요. 여기에 이제 뭐가 결합되냐면
산소가 이렇게 하나씩 결합돼요. 그래서 산소를 운반하는 역할이다 라는 거고요. 이거 다 할 거예요 나중에. 그다음 물 같은 경우, 물은 뭐 크게 중요하지 않다라고는 하지만 우리 몸의 약 65%가 물이잖아요. 그래서 하루 권장 섭취량이 2리터예요. 그러니까 250ml짜리 컵으로 하루 몇 잔 먹으래요? 8잔 정도 섭취해야 된대요. 그러니까 저는 물 섭취량이 되게 적은 것 같아요, 저 보면. 그래서 우리 몸의 각 기관들마다 수분 함량이 어느 정도 되냐 보니까 뇌는 한 85%가 물이래요. 간은 한 86%, 눈은 95%가 물이래요. 그죠? 근데 신기하게 이게 뭐 본다는 게 참 신기하죠. 심장은 79%가 물이고, 폐는 83%가 물이고, 여기 적혈구 같은 경우는 95%가 물이고, 뼈 같은 경우는 22%가 물이고, 그죠? 네. 굉장히 수분이 굉장히 많아요, 몸속에. 어쨌든 이런 수분들로 인해서 뭐 각종 영양분도 같이 함께 운반되고 생명을 유지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차근차근 하나씩 하나씩 이제 좀 살펴볼 겁니다. 그래서 뭐 이런 내용들 여러분들이 좀 그래 처음부터 좀 섣부른 선입견을 가지지 않으셨으면 좋겠는 게, 생리학은 어렵다, 생리학은 힘들다, 생리학은 그렇다. 근데 그 모든 것들이 다 왜 어렵게 느껴지고 왜 힘들게 느껴지는 거예요? 다 새로운 어색한 단어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생소하고 어색한 단어들의 어떤 유기적인 관계를 얘기를 하니까 생소한 단어인데 그 유기적인 관계를 어떻게 알아들을 것이며, 그쵸?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언어를 공부하는데, 제가 이제 대학원 재작년 대학원 다닐 때 생리학 수업을 이제 영어로 했거든요. 수업을 발표도 영어로 해야 되고, 예, 다 영어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이제 저는 생리학을 공부를 많이 했는 사람이라서, 근데 뭐의 장벽에 걸리는 거예요? 언어의 장벽에 걸리는 거예요. 이거 내가 다 알겠는데, 씨, 이걸 다 번역을 해야 되고, 막 내가 뭐 모르는 단어도 있고, 막 그러니까 밤을 새워서 막 하고 막 이래야 되는 거예요. 나중에 밤을 새워서 발표를 다 하고 나서 보니까 뭐 팝하고 막 이게 다 있더만. 그래서 아, 진짜 그거 가지고 할 거지. 그래서 아무튼 힘들잖아요. 사전 찾아가면서. 아무튼 다 했는데 발표하고. 근데 그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예, 학문적인 부분들을 공부하는 게 중요하죠. 언어를 공부하는 건 아닌데. 근데 언어가 다 영어로 다 연구되어진 거니까. 근데 우린 지금 한국말로 주로 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한국말로 다 하는 이것들이 나한테 익숙해져야 되는 거예요. 최소한 이건 익숙해지고 나서 그 다음에 서로 얘기가 되면 이제 생리학이 조금 쉬워지는데, 이거마저도 부담스러워서 막 이러면 그땐 정말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장벽을 먼저 빨리 허물어야 되는 거죠. 맨날 얘기하는 거예요. 미토콘드리아, 뭐 나트륨, 칼륨, 소디움, 포타시움 막 해서 뭐 다 얘기하는 거죠. 맨날. 그죠? 그러니까 그걸 계속 입에서 막 맴돌게 자꾸 해야 얘네가 익숙하게 나오겠죠. 자, 그러면 쉬었다가 할게요.